27일 월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전 36도, 광주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 소식도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네, 이 밖에 서울을 비롯해 내륙 곳곳에도 소나기가 올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태풍 소식도 걱정인데요. 네, 맞습니다. 제6호 태풍 이름이 카눈인데요. 목요일 오전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전국이 태풍 영향권이니까 오늘부터 시설물 점검 이런 거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클 1시간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지금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안태훈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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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태인 기자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날이 많이 더워가지고 앞머리를 좀 넘겨봤습니다. 예. 좀 시원해졌나요? 네. 네, 우리 태남매 첫째 안태훈 기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뭘까요? 네, 저도 이 말을 시작부터 좀 까고 나왔는데 예.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어쨌든 저도 시원합니다. 잘 어울립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잼버리 배우러 가서 관광 물음표. 자, 이걸로 꼽아봤습니다. 예.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새만금을 세계 잼버리 개최 후보지로 정한 2015년 9월 이후에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을 분석했는데요. 99번이나 다녀온 것으로 와. 나타났습니다. 99번이요? 횟수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그 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하죠. 새만금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된 건 2017년 8월입니다. 네. 그 전과 후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엔 주로 유치를 하기 위한 성격의 출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유치 이후의 출장인데 선진 문물, 그러니까 선진국 탐방 목적의 출장이 많았습니다만 보고서 내용은 부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박 8일 동안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했는데 잼버리 관련 일정은 첫날과 둘째 날뿐이었습니다. 단 이틀. 그렇습니다. 6박 8일인데요. 예. 게다가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잼버리를 개최한 적도 없는 곳입니다. 이 밖에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도 다녀왔는데 출장 일정표를 보면 관광지 방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사 준비 잘 하라고 나라 돈으로 보내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뉴스로 연일 나오지만 너무 준비 상태가 엉망이다라고 평가가 나오니까 결국에 아니 그때 비싼 돈 내고 가서 뭐 배웠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잼버리 뭐 하루하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범죄 부실 대응 논란도 있어요. 네, 성범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문화적 차이로 발생했다라면서 사건을 종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자 샤워 시설에 외국인 남자가 들어왔던 거예요. 샤워하러 들어왔다, 몰랐다. 여자 가진지 몰랐다. 그런데 타월 한 장도 없었고. The victims to support the police and provide. 네, 김태현 대장은 그러면서 여자 샤워실에 태국 남성 지도자가 들어와서 발각됐고 100여 명 정도의 목격자가 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조직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전북연맹 스카우트 소속 지도자와 대원 80여 명은 항의하는 뜻에서 일찍 퇴소했습니다. 네. 또 인근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뭐 행사장 화장실 청소에 강제 동원됐다는 논란도 불거졌던데요. 그러니까 준비가 미흡하니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북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측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닌 푸세식,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외국 청소년들이 눈에는 그러니까 외국 청소년 눈에는요. 네. 아프리카에서나 봄직한 풍경이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 올라왔다는 것이고요. 노동조합은 지자체의 긴급 요청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취소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대한민국 국민 입장으로서는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인데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보려는 노력도 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참가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이제 K-팝 콘서트 행사인데 일단 장소를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꿨고 날짜도 11일로 네. 미뤄서 좀 제대로 열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일단 마무리라도 잘 해서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좀 개선해 보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요. 예. 여하튼 늦었지만 잼버리 대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K-팝 콘서트 연기 말고도 서울시와 부산시, 경주시 등은 문화체험과 관광 코스, 숙소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삼성그룹은 음료 20만 개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서 삼성의료원 의료진을 대회장에 파견했습니다. 네. 현대차와 LG그룹도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조계종은 전국 170여 사찰 시설을 야영이나 숙박용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미흡했지만 아무튼 지금 학생들이 뭐 몇만 명이 와 있으니까 기왕 하는 거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 응원하는 마음은 또 있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태풍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제6호 태풍 카눈이 올라오고 있어서 또 거의 막바지에 경남 남해안을 이제 온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전북이지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들긴 합니다. 이 태풍 대비도 미리미리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짚어주시죠. 네, 다음은 살인 예고, 공포, 대피 소동까지 자, 어허. 이걸로 꼽아봤습니다. 오. 무슨 얘기냐?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사람들이 다친 것 같다, 사람들이 뛰어다닌다 이런 글들이요.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네. 신논현역에 열차가 정차하자 승객들이 급히 내리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철과상, 타박상 같은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허. 진짜 공포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서 그런 건지 네. 왜 신고가 이렇게 몰리고 급하게 승객들이 대피한 거예요? 네, 일단 승객들이 갑작스럽게 동요한 경위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으로 인한 공포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의 소동은 일단 객차 내에서 한 K-팝 아티스트의 라이브 방송을 보던 일부 팬들이 일제히 고성을 지르자 긴급한 사건이 터진 줄 오인한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현재로서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비슷한 시각 신논현역 안에 난동범이 있다, 가스 냄새가 난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등의 신고도 접수가 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5인 신고긴 했는데 사실 신림역, 서현역 그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몬라인에서도 뭐 살인 예고글이 폭주하고 있어서 네. 이게 이렇게 뭐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조금만 뭐 누가 비명을 질러도 지하철 내에서 특히 갑자기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시민들의 반응이 이해가 가는 지금 지경입니다. 예, 일단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도 있듯이 네, 네, 뭐 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모두 54명의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예. 피의자의 상당수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장난이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데 장난이라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특히 경찰도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게 협박, 살인 예비, 공무집행 방해 등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요.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실제 지난 4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다가 체포된 20대 남성 허모 씨는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됐고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에 빠져 있던 피해자 한 명이 어제 숨지면서 경찰은 피의자 최원종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년 전에 있었던 흉기 난동 사건까지 이제 소환을 해서 마치 요즘 벌어진 일처럼 그렇게 온라인에 퍼지고 있더라고요. 예. 좀 불필요하게 시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공유하는 것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네요. 네, 계속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공유하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아까 허위 뭐 살인 협박글 이런 걸 54명이나 지금 검거가 됐다는 게 이렇게 지금 많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많다고 하니까 장난으로도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뭐 학부모님들이나 뭐 학교나 학원 물론 방학이긴 하지만 좀 알림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갑자기
장난을 올린 글에 경찰에 잡혀가는 일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장난이 아닌 지금 상황입니다.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짚어주시죠. 네, 이어지는 이슈. 18년 시부모 모셨다. 물음표 진실 공방입니다. 예. 자,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빚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얘기입니다.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사별 후 시부모님을 18년간 모셨다라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온라인에 막 그 링크가 막 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시누이는 김 위원장이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다시 그 김 위원장의 아들은 네. 이 주장이, 그러니까 시누이의 주장이 거짓말이다. 라면서 이제 가족끼리 싸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누가 맞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일단 현재로서는 진실 공방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포함해서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다라는 글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밝힌 김모 씨가 올렸습니다. 네. 또 아빠의 사업체,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사업체를 김 위원장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꿨다.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위원장의 아들이라는 작성자의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글을 올린 분은 막내 고모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다. 거짓 주장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뭐 김 위원장 관련해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질과는 좀 무관한 가족 문제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정치권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여당부터 잠시 짚어보면 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를 놓고서 유유상종이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부류에게 거대 야당의 혁신을 맡긴 사람도 같은 부류로 보인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위원장 개인사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선 개인사라서 제가 언급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가 일어난 본질은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성 발언이었잖아요. 그 그쵸. 사과까지 하게 됐는데 이 가족 문제로까지 확산이 된 모습에 뭐 너무 좀 정치적인 소모전으로 확산하는 거 아닌가?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정치적 피로감만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릿 뽑은 광크릿 뉴스입니다. 준비한 소식들 한 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칼부린 난동범 아닙니다. 그리고 나폴리 우승 축하하다가 그리고 아기 상어, 정용진 부회장, 파도 타는 강아지, 반려견 서핑 대회까지 다양한 키워드들과 관련 소식들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칼부림 난동범 아닙니다입니다. 최근 흉기 사건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모바일 온라인상에 잇따랐습니다. 앞서 도시락 이슈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이런 협박글을 올린 작성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중학생이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김태인 기자 옆으로도 사진 나갔지만 그 막 상처가 난 그 사진도 많이 퍼졌더라고요. 충격적입니다. 네, 이 학생의 아버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올린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건데요. 네. 사진을 보면 등 곳곳에 빨간 상처가 나 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찰과상을 입은 걸로 보이는데요. 또 정수리 쪽 두피에도 피가 묻어 있고 이 밖에 손바닥, 허벅지, 아이고. 무릎 등 온몸에 상처와 멍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아버지는 중학교 3학년인 16살 아들이 운동을 나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머리에까지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심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네,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 네. 경찰이 그 흉기 난동범을 이 학생으로 오인한 겁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사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신분과 소속을 알리지 않고 아들을 붙잡으려 했다며 아이고. 최근 칼부림 사건으로 겁이 난 아들은 반대 방향으로 뛰었고 계단에 걸려 넘어져
영문도 모른 채 어른 2명에게 강압적 제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와, 경찰이라고 알리지도 않았으면 그 중학생 입장에서는 사복 입은 경찰이 진짜 괴한이라고 느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괴한처럼 느껴졌겠죠. 네, 그리고 사실 검정 후드티는 너무 흔한 의상이라서 좀 아쉽네요. 네, 경찰이 체포 전 피의자 권리를 설명해주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고 다짜고짜 수갑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생의 아버지는 경찰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당시에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온라인상에는 이미 의정부 금호동 칼부림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멀리서 찍힌 아들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경찰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경찰의 입장은 뭔가요? 네,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알릴 시간이 없었고 만일의 위협을 막기 위해 수갑부터 채웠다며 논란이 커지자 어제 오후 부모에게 전화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님이 저희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지금이 50 시절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대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치안 강화는 좋고 빨리 출동해서 의심 신고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좋지만 이런 애꿎은 피해는 없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김민재 나폴리 우승 축하하다가입니다. 지난 5월 김민재 선수가 속해 있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세리에 A가 이탈리아 프로축구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죠. 33년 만에 우승이었던 만큼 축구 팬들의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승을 함께 축하하던 이탈리아의 한 중범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축구장에 경기 보러 축하하러 갔다가 다 잡힌 건가요? 네, 경찰한테 붙잡힌 건 60살 빈첸초 라포르타라는 사람인데요. 무려 11년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이었습니다. 나폴리 마피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라포르타는 범죄단체 구성, 탈세, 사기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 전 해외로 도주했고 라포르타는 벌석 재판으로 징역 14년 4개월을 선고받았었는데요. 경찰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라포르타가 세리에 A의 축구 우승을 축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포착된 겁니다. 당시 우승을 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가 사진이 찍힌 건데요. 33년 만에 우승이었으니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현지 경찰도 라포르타가 고향팀의 우승을 축하하는 걸 참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경찰이 선수들한테 고맙다고 해라. 마피아도 고향팀 우승은 못 참지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제 지금은 잊었겠지만 이제 나폴리의 팀에 있었죠. 그러니까 세리에 A 리그의 우승팀이 나폴리였던 거죠. 네, 이렇게 바로 갖고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또 뭔가요? 네, 다음은 심장병 어린이 찾은 아기 상어입니다. 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네, 이 익숙한 멜로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삐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노래 부른 건 잊어주시고요. 네,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이 핑크퐁과 아기 상어의 주제곡인데요. 최근 아기 상어 꼬마 팬 앞에 아기 상어가 깜짝 등장해 누리꾼들의 미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노란색 아기상어 모자를 쓴 한 아이, 옷에도 아기상어, 심지어 손에 든 과자 봉지에도 아기상어가 그려져 있는데요. 웃으며 아기상어 주제곡에 맞춰 춤을 추던 이 아이 앞에 진짜 아기상어가 나타납니다. 어안이 벙벙한 듯 그대로 얼어버린 아이의 모습이 정말 귀여운데요. 아기상어의 깜짝 등장은 다름 아닌 이 아이를 간호하던 담당 간호사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간호사는 1년 넘게 병원에서 지내며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이 아이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다는데요. 아이가 평소 아기상어 팬이었다고 합니다. 병원 근처에서 아기상어 공연이 열린다는 걸 안 간호사가 공연팀에 메일을 보냈고 공연을 끝낸 공연팀이 아이를 찾은 건데요. 심장에 심실 보조 장치를 달고 있어 공연을 보러 갈 수 없는 아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준 간호사. 아이의 부모님은 간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영상 속에 그 아기상어 마주한 그 아이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운데요. 아픈 거 빨리 나을 겁니다. 저희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잊지 못할 선물을 한 그 아기상어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정용진 부회장 SNS 중단 선언입니다. 네. 80만 팔로워를 지닌 신세계 그룹 정용진 부회장.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리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종종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 부회장이 개인 소셜미디어 중단을 의미하는 글을 올렸다가 5시간 만에 중단서를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앞서 정 부회장은 어제 개인 소셜미디어에 당분간 포스팅 못 올린다, 올리지 말란다, 업무에 참고 바란다라고 올렸습니다. 이어서 진짜 안 올릴 거다, 혹시나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라고 덧붙였는데요. 누리꾼들은 정말 소셜미디어 활동을 멈추는 건가 했는데 관련 기사가 뜨자 정 부회장은 내가 말한 당분간은 12시간이라며 중단설이 나온 지 5시간 만에 선을 그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누가 SNS 하지 말라고 했던 걸까? 진짜 중단하는 거면 아쉬울 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명퇴한 나, 재취업 가능할까? 중장년 새 출발 가이드. 작년 기준으로 직장인이 퇴직하는 연령은 대략 49살이라고 합니다. 약 10년 전 53살이었던 것에 비해서 무려 4년이나 빨라진 건데요.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퇴직해야 할 시기는 점점 빨라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중장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이 돼서 어떻게 다시 내 적성 찾을 수 있을까? 잘 맞는 일자리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문가에게 중장년층 새 출발 가이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하루에도 취업 사이트에 많은 공고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 젊은 분들 위주의 공고가 많아서요.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 말한 그 중장년층, 50, 60 세대 일자리 찾기 어렵거든요. 요거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먼저 중장년 워크넷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플랫폼인데요. 네. 예, 중장년층에게 맞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력별로, 지역별로 혹은 본인이 선호하는 분야별로 다양한 정보를 아주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분야도 돌봄 분야라든지 경영이라든지 건설 등등 분야조차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요. 또 채용 공고 외에도 사실 우리가 또 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채용 말고도 다양하게 좀 필요한 정보들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5060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또 제공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른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이고 조금 더 상세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이 좀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중장년 내일 센터입니다. 내일 센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전국적으로 31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우리가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40세 이상의 중장년들에게 이제 생애 설계라든지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요. 예, 특히나 많은 분, 정말 광범위한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는 이 내일 센터가 어디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네.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에 31개가 있다. 네. 중장년 내일 센터.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적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쉽게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길게는 30년 동안 한 직종에서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그게 내 적성이었던가? 아니면 내 적성이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은데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성 찾기, 검사 이런 것도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뭔가 자가 진단 도구들을 활용해가지고 검색을 하려고 하더라도 네.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이 중장년층의 상황과는 약간 어긋나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이럴 때 앞서서 설명드렸던 중장년 워크넷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자가 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생애 경력 설계 자가 진단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구직 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직업 능력은 전체의 중장년층 중에서 한 어느 정도이고 네.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좀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가 그렇다면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가이드라인까지도 또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그 후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센터들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만약에 이 자가 진단을 먼저 해보고 나서 나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정보를 얻은 뒤에 방문하시고 상담 받으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상담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창업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 특히나 이런 자가 진단 서비스 한번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창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의 자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런 걸 실패하게 되면 결국 노후에 또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해지죠, 네. 그렇죠.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고 나서 나에게 맞는 분야는 어디인지 좀 더 준비할 건 어딘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소상공인 마당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네.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플랫폼인데요. 여기에서 자가 진단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다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전문 컨설팅도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창업 준비하다 보면 또 전혀 생소한 분야면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교육까지도 한꺼번에 이 사이트에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하. 아까 중장년 워크넷에 있는 그 맞춤형 그 적성 자가 진단 아까 화면 보니까 5에서 10분 걸리는 거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시간도 많이 안 걸리니까 온라인으로 가볍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5060 분들이 뭐 창업을 하든 아까 뭐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든 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맞아요. 손익금융 크리에이터가 설명해준 이 워크넷부터 일단 들어가면 뭔가 단초를 맞습니다. 시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중장년층 일자리 관련해서 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서울시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이 대표적인데요. 서울시의 산하의 기관입니다. 네. 이 40대부터 60대까지 중장년층들이 재취업을 원하거나 혹은 창업을 하고 싶다거나 등등 다양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데에 시니어들에게 도움을 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또 최근에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의 온라인 평생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 4050과도 또 연계를 했습니다. 네,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라든지 아이 돌보미라든지 바리스타 등등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강의도 들을 수 있게 해드리고요.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나중에 현장 실습까지 연계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얻고 나중에는 이력서를 쓴다거나 혹은 면접을 준비할 때 컨설팅까지 다 한꺼번에 해준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경력 전환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서울 50 플러스 적합 일자리도 있고요. 네. 또 서울 50 플러스 뉴딜 인턴십, 말 그대로 인턴십 기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시니어들에게 연결을 해준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다양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 50 플러스 재단 검색만 해봐도 금방 웹사이트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접속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재취업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학원을 다녀야 될 수도 있고요. 좀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돈인데 그렇죠. 이 돈을 뭐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정부가 국민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하고 직업 능력 이 단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카드를 하나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어허. 예, 이름에서부터 뭔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드라는 느낌이 팍 드는데요. 네. 발급 대상도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15세 이상 그리고 74세 이하의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재직자, 구직자 또는 자영업자 등등이 모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이건 꼭 중장년층이 아니어도 맞아요. 만 15세 이상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의할 거는 대부분이 가능하시기는 하지만 어디든지 예외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사립학교의 교직원이라든지 월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고 45세 미만인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연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이상이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요 혜택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을 하셨다면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네. 이 카드 전체는 15세부터 다 받을 수 있지만 네. 여기 45세 미만이라는 거는 대기업 직원인 경우에 네. 45세를 넘은 대기업 직원은 가능하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 300에서 500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훈련비를 전체를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퍼센테이지 결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분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중장년층 같은 경우엔 대부분 한 50%에서 8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결코 적지 않게 많은 금액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하면 손해겠는데요? 맞아요. 일단은 해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여기 이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아까 조건이 되는 뭐 만 15세 이상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디서 신청합니까? 네, 바로 우리가 직업훈련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예. 홈페이지 화면을 보면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직업훈련 포털입니다. 발급 신청 눌러서 본인 인증을 해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회원 가입하고 나서 발급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네. 다만 유의할 건 만약에 실업자가 이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워크넷에서 구인 신청 미리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일할 의지가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계인 거죠. 네. 그렇게까지 거치고 나서 이제 카드 정보, 내가 뭐 예를 들어 신용카드 원하는지 체크카드 원하는지 이런 것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가지고 발급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본인 인증까지 거치고 본인의 신분까지 확인 거치면 실물카드 발급받는 건 한 2, 3일이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실물 카드까지 발급 받으셔서 혜택 받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5년간 혜택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요한 팁은요. 5년이 끝이 아니라 만약에 5년을 다 채웠는데 예. 그때도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러면 재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10년까지 혜택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혜택 계속 받아보시고요. 특히나 이렇게 신청하고 끝이 아니라 진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직업훈련 포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훈련 과정 클릭하시면요. 이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혜택 받을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훈련 받을 수 있는지 쫙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직업 훈련 포털 홈페이지 가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워크넷 뭐 이런 거랑 국민 아까 직업 훈련 포털 이런 걸 다 하나로 합쳐놓으면 이거는 뭐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따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 우리 입장에서는 입장에선. 하나로 이렇게 또 원스톱으로 다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쉽죠. 이거 제가 국민의 입장으로서 정책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네. 중장년 맞춤 프로그램도 뭐 하나 있다면서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정말 프로그램 많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합치면은 12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해요. 정말 많은데 이제 막상 찾아보면은 아, 요건 정말 중장년층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나온 게 바로 중장년 경력 설계 카운슬링인데요. 네. 이 내일 배움 카드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혜택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게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적게는 300, 많게는 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바로 이 중장년 경력 설계 카운슬링 혜택을 보시면요. 플러스 1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경력에 관련된 상담뿐만 아니라 재무 상담, 재무 관련된 분석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네. 그야말로 노후에 관련된 설계를 국가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전에 오늘도 저희가 2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나갑니다. 자, 정부가 국민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이 카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어제 배움 카드, 2번 오늘 배움 카드, 3번 내일 배움 카드. 앞에 원래 국민이 붙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일지 오늘일지 어제일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업노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직접 접속하셔서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말미에 저희가 당첨자 2분 뽑아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는 포르투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처럼 그늘 하나 없었다는데 어땠을까요? 졸졸졸 쫓아가면서 물줄기를 맞는 사람들. 포르투갈 리스본의 태조 공원인데요. 세계 청년대회 참석차 세계 각국에서 온 가톨릭 청년들 약 150만 명이 포르투갈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미사를 보기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높은 기온 탓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할까 우려됐지만 주최 측이 스마트폰으로 폭염 경고를 내리고 탈수를 막기 위한 지침을 안내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늘이 없는 대신 곳곳에 물탱크가 달린 트랙터 수십 대를 설치해 물을 뿌려줬고요. 수도시설도 400여 개나 새로 만들었다고 해요. 전 세계 가톨릭 젊은이들의 신앙 대축제인 세계 청년대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세계 청년대회가 다음번엔 2027년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그땐 부디 잘 치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이고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 차고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데요. 이를 본 견공 한 마리가 다급하게 달려나옵니다. 대용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이 남성도 귀여운 견공을 두고 발걸음을 떼기가 아쉬운지 잠시 멈춰서 다정하게 놀아주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남성, 견공의 주인이 아닙니다. 170만 원 상당의 전기 자전거가 사라져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도둑이 범행 직전 자전거 주인이 키우는 견공과 놀아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대요. 도둑은 견공에게 너희 아빠 어딨니? 차고 문 열어놓고 다니면 안 돼 라면서 말도 걸었는데요. 경찰이 도둑을 찾기 위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영상을 본 사람들은 견공의 친화력이 너무 좋아서 집 지키는 경비견은 될 수 없지만 사랑스러우니까 용서해주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제5호 태풍 독수리의 영향을 받은 중국에선 1년치가 하루 만에 쏟아질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한창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질러 달려가는 자동차 갑자기 사라집니다. 땅으로 꺼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국의 헤이롱 장성에서 도로가 끊겨 있는 걸 모르고 달리던 자동차가 이렇게 구멍 속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독수리가 몰고 온 폭우로 교량이 무너진 건데 아래쪽에 급류가 휘몰아치고 있어서 구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운전자는 다행히 한참 고군분투한 끝에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도로가 끊긴 지점에 안전표지판 같은 것도 따로 없어서 이날 2대의 차가 똑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자 중국 당국은 신속히 관내 도로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흐뭇한 그 얘기들이 좋은 걸 상글 라이프 시간입니다. 인생은 길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매주 월요일에는 만나고 싶었던 전문가들과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지식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선물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우리 아이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궁금해요. 우리 집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뭐 보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뭐 친구들끼리는 대화를 듣다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사생활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어디까지 알려줘야 할지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어요, 오늘.
너무너무 기다렸던 분인데 네.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리얼 성교육 방법 알려주실 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꽈추영 홍성우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불러주셨네. 그쵸? 머리가 좀 기다렸어요.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좀 잘랐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 벌초를 좀 역시. 했습니다, 제가. 벌써 역시 잘하셨네요. 네, 꽈추 너무 형도. 더워가지고, 이제. 예. 그리고 원래 항상 그 꽈추 꽈추 그림이 티셔츠를. 있는 티셔츠를 입고 오셨었는데 아니, 제가 요새 여름 걸 안 맞춰가지고, 가을 때 다시 입고 오게. 가을 제품 나올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요즘 온 오프라인으로 오가면서 10대 청소년들, 그러니까 갓 성인이 된 대학생들, 네. 또 학부모님들 만나서 성교육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만나는 요즘 아이들이 성 관련 지식을 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가요? 많이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너무 몰라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임신이 되는지, 성병이 뭔지, 심지어는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성병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 자기는 옷을 다 입고 있는데, 뭐 키스만으로도 임신이 될 수 있다. 어머.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은근히 많아요, 진짜. 아, 중고등학생인데. 진짜요? 아니 요새는 워낙 미디어도 발달돼 있어서 예, 예. 많이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부모들이라든가 어른들한테 약간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 불안한 거잖아요, 일단. 이건 절대로 아니야 했지만 자기가 현실이 딱 되면 이게 혹시나 그래도 0.1%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불안한 거죠. 네. 저한테 DM을 상당히 많이 보내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교육하면 일단 뭐 육체적인 관계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알려줘야 될까가 제일 고민인데 일단 질문을 드려보면 네네네. 어디까지 알려줘야 됩니까? 뭐 근데- 다 알려줘야 됩니까? 근데 이게 솔직하게 모든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예. 우리 애기가 크는데 몇 살 때부터 어떻게 알려주는 게 맞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국어, 영어, 수학도 우리 아나운서님이 직접 알려주시나요, 애기들? 못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기 쉽지는 않아요, 보면. 어떻게 교육받는지 이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챙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보면. 그런 데 좋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을 부끄러운 말들이 있잖아요. 대신 보게 하면서 요즘 저런 식인데 너네들도 배웠니? 하면서 그렇게 챙겨보는 게 맞지. 굳이 가만히 노는 애 잡아가지고 야, 너 이게 뭔 줄 알아? 성기 보여주면서 실질적인 교육이다 하면 서로 민망하죠, 진짜. 그쵸, 그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하.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솔직히 좀 자녀들과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어색하다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성교육 관련 뭐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네. 거 활용해서 활용하고 충분히 저 같은 사람이 예. 나오는 방송 아니면 저 말고 다른 전문가들 많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영상 보시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었던 내용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수준으로 하면서 학교에서는 저런 거 배우니 하면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지. 네. 꼭 자기가 교재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밑줄 꺼가면서 이렇게 아하. 도구 막 콘돔 뜯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군요. 하기도 쉽지 않고 솔직하게. 아, 근데 진짜 뭔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네. 문제일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라고 치면 자녀가 네네. 그러면 육체적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대로 알려주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3, 4학년 되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보면 예. 4학년이면 알지 모를지. 실질적으로 제가 학교 앞에 가보면 4학년 정도만 돼도 과추형을 아는 친구들이 있고 모르는 친구들이 있긴 있지만 네. 그럼 과추형을 안다는 소리는 어느 이렇게 미디어에서 접했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쵸. 그럼 그런 알고리즘을 접했다는 소리는 약간 그런 걸 봤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 4학년들, 한 5, 6학년 되면 정말 야동, 포르노를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뽀로로 가지고 노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친구를 모아놓고 똑같이 성교육을 하면 뽀로로 가지고 노는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지. 예. 그래서 개별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 실제로 우리 홍성우 원장님께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를 네. 저희가 미리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럴 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지 네.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질문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볼까요? 여기 뒤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처음 성관계를 가지는 시기는 뭐 현장 강의도 많이 다니시니까 이런 네네네. 얘기 많이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네. 언제 성관계 해보셨어요? 물어보면 대답하실래? 못 하시잖아요. 네, 근데 뭐 통계 같은 게 있잖아요. 통계가 있는데 네. 심각하죠. 우리나라 평균 성관계 연령이 14.1세인가 나왔어요. 보면 거의 상당히 이런. 네, 우리가 그 맨날 그 성진국이라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고 제가 이게 아무래도 좀 알려졌다 보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인 메일이나 DM이 상당히 많이 와요. 예. 왜? 고민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버지, 선생님한테 말 못할 그런 고민들. 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성관계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아요. 예. 5학년. 아하. 중학생부터는 실질적인 성관계 후 임신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고 이미 엄청나게 빨리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지금. 아하.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난 또는 뭐 온라인 메신저로 이렇게 고민 상담을 접수해 보면 네. 실제로 뭐 굉장히 어린 연령도 뭐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저는 고백하는 그냥 경우가 편안하게 가서 그냥 비뇨학과 이런 거고 뭐 생식기는 이런 거고 재밌게 풀어주고 이렇게 그냥 소통하려고 갔는데 네. 5학년짜리 그다음에 뭐 6학년짜리 이런 친구들이 성관계 고민을 하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자위를 넘어서는. 자위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약간 조금 속상하기도 하죠. 약간. 예. 그러니까 조금은 예전보다는 좀 더 너무 나이가 빨라졌죠. 어려지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더 성교육이 좀 정확하게 또 일찌감치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보죠. 네, 바로 볼게요. 아하. 음란물을 보는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사실 아이들이 음란물 보던 장면을 맞닥뜨리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이거를 혼을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타일러야 되는 건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그렇죠. 할까요? 음란물 보지 말아 한다고 봤던 애들이 안 보지도 않을 거고 네. 요즘 다 스마트폰이 있고 컴퓨터가 있는데 예. 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랑 봤네. 그래 이해할 수 있는데 다음부터 아빠한테 안 들키게 봐주는 걸 난 원한다. 난 되게 불편하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느낄 거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보게 되고 밖에 사람이 있으면 보다가도 멈추게 될 거고 이렇게 서서히 본인들이 이게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보지 마, 봐 한다고 하겠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공부해 이러면 다 서울대 가는 거죠 이렇게. 네. 안 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메신저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끼리 뭐 공유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네네네. 의도치 않게 그리고 뭐 딱 틀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떠가지고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어린 나이에 뭐 그렇죠.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그 영상 속의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 네네네.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저도 실제로 말을 하는데 예. 너네들 보는 건 처음 봤을 때는 재밌다. 나도 보고 처음에는 되게 혹하고 했었는데 살아가다 보면 실제랑은 너무 다르고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만 있는 거다. 그리고 결국에 보다 보면 더 탐닉하다 보면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나는 너가 좀 책임감 있게 그런 걸 줄여나가는 게 좋고 만약에 보더라도 나한테 안 들키게 보면 서로 속상하지 않지 않겠나. 이러면 많이 줄여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 영상이 네가 본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실제랑 다르고 계속 보게 되면 부작용이 있다라는 그렇죠. 점 명확히 네. 해줘야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궁금증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녀에게 이성 친구가 생겼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사실 요새 뭐 친구 같은 부모 뭐 이런 입장에서는 축하해 하면서 뭐 우리 집에 한번 오게 같이 데리고 맛있는 놀러 거 와. 사줄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이거- 대뜸 뭐 피임 방법을 알려줄 수도 없고. 없죠. 당연히 이것도 되게 좀 현실적으로 속상할 수도 있고 예. 축하해 줄 수도 있는데 정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면 만약 이성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너 요즘 학교에서 교육은 잘 받니? 그리고 형제가 있는 집안이면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제가. 네가 만나는 그 친구는 너 여동생이나 오빠나 남동생이다, 동생이다, 같은 가족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대해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너랑 똑같은 하나의 객체다. 그렇게 존중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 근데 저희가 준비된 그 통계가 하나 있는데 네네네. 요걸 한번 보면요.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보면 피임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미성년자가 뭐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되는 정도의 수준이란 그렇죠.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26%, 20%에서 30% 정도면 생각보다 그래도 한 70%는 하니까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통계가 이렇고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통계는 58%까지는 오. 피임을 안 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피임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집에서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네. 그 정액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도구로 쓰는 게 다 피임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하. 심지어는 집에서 음식 싸는 랩 같은 거를 둘둘 많은 경우도 있고요. 피임용품으로 쓰는 진짜 경우가 있어요. 있고. 그리고 예. 비닐봉지 같은 게 진짜요? 피임용구 콘돔을 대신한다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확한 피임 방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그렇죠. 근데 이걸 언제부터 언제쯤이 적당한 시기일까요? 적당한 시기라기보다는 약간 그래도 그 사춘기 오는 게 보통 한 12세, 13세 사춘기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잘 챙겨야 되는 거죠. 초경도 할 거고 몽정도 할 텐데 그럴 때 얘기를 자주 하면서 요즘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내니? 뭐 남녀공학이면
요즘 학교에서 어떤 뭐 문제가 있니 챙겨보고 네. 그런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매체를 살펴본다든가 네. 상암동 콜레서 이거 돌려보시면 되잖아요. 네. 보면서 요새 저런 방송도 있네 하면서 애둘러 가지고 대화의 물꼬를 틀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예. 이 친구가 이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고민을 풀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아까 그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봐,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피임 안 했대. 이러면서 혹시 너는 알고 있니 방법을? 하면서 우리 그럼 알아볼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풀어나가는 통계도 보여주고 요즘 프로그램 보면 좀 젊은 친구들이 아기를 낳고 나오는 프로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살짝 보면서 야 너도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도 뭐 저렇게 아기 일찍 낳고 싶으면 그렇게 피임을 안 해도 되지만 저런 책임 없는 행동을 안 하려면 정말로 이렇게 피임을 잘해야 되는 걸 배워야겠지라고 애둘러서 말하겠어요. 이렇게. 네. 매체를 이용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른들 중에서도 피임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홍 원장님이 직접 퀴즈를 그렇죠. 네, 3가지 준비하셨다고. 맞출 자신 있으세요 진짜? 맞춰보겠습니다. 저 사전에 공부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OX판을 준비했는데 네. 저희가 맞춰볼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홍 원장님 내시는 그 퀴즈 같이 한번 아니 뭘 하나 맞춰보시죠. 거시고 하셔. 이게 다 틀리면 혹시 끝내시는 거 방송 끝내시는 거 알겠습니다. 사퇴 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청소년도 콘돔을 살 수 있다. 청소년. 자, 야. 하나, 둘, 셋. 오. 오. 살 수 있다. 요거는 쉽다. 그러니까 네. 그럼 다시 바꿔서 할게요. 청소년도 모든 정답 O 맞죠, 이거? 맞아. 네, 맞습니다. 청소년도 모든 콘돔을 다 살 수 있다. 모든 콘돔을 이거 말이 옆에가 있네. 둘, 하나, 둘, 셋. 아, 맞습니다. 우리 일반형 콘돔은 청소년들이 살 수 있는데 네. 특수형,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리 쾌락을 뭐 돌기형, 돌기형, 사정 기능성. 지형형, 이런 기능성 있는 것들은 청소년이 못 사게 돼 있어요. 저희가 너무 처음부터 잘 맞춰서 제가 네. 홍 원장님 당황하셨는데 일단 사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두 그리고 번째 질문. 정말로 또 약간 이렇게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네. 10대 여자친구들이 피임약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피임약 10대. 10대가 그러니까 약간 어린 느낌이죠. 어린 예. 느낌인데 어린 느낌의 친구들이 피임약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건 된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건강이 해롭다 안 해롭다로. 근데 말이 어색하지만 먹으면 너 너무 안 좋아 먹으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필요할 때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갈렸네 드디어. 사퇴하시나요 이제? 야 이거. 하나 맞췄으니까 봐주시죠. 제가 알겠습니다. 맞췄나요? 그렇죠. 자, 10대는 피임약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10대도 먹어도 되죠 당연히. 먹어도 된다. 아니 이전에는 10대 조선시대 때는 10대 애도 낳았는데 네네네. 이미 애를 낳기 위해서 생리를 하고 배란이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너무 부작용을 생각하지 말고 네. 필요할 때 쉽게 말해 생리가 너무 불규칙하고 막 생리통이 심하다 그럴 때도 생리약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후 피임약이라는 거는 물론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 임신이라는 걸 막기 위해서는 훨씬 큰 득이 있잖아요. 아하. 그럴 때 그쵸. 먹는 거예요. 10대든 아하. 20대든 무조건 먹는 게 좋은 겁니다. 먹어도 된다. 그렇죠. 원장님 저 궁금한 게 그런 네네네. 사후피임약은 10대도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처방 당연히 받죠 당연히. 근데 10대들이 처방 받으러 가기 너무 이렇게 민망하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게 피임약 같은 건 처방 받기 상당히 쉽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네. 상당히 안 부끄럽고 와서 편안하게 받고 아하. 왜 그러냐면 사후 피임약 같은 경우는 3일 짜리도 있고 5일짜리가 있는데 이 시간 넘겨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동안 빨리 와서 먹어야 되는데 네. 그 고민하다가 시간 놓쳐버려요 이렇게. 네. 아쉽죠.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질문인가? 질문. 알겠습니다. 마지막 퀴즈 네네. 알겠습니다. 분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HPV라는 백신이 있어요. 네네. 들어보셨죠? 자궁경부암 네. 백신이라는데 남자들은 자궁경부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 그럼 남자들도 맞아야 된다, 안 맞아도 된다. 자, 맞아야 된다. 하나, 둘, 셋. 맞아야 요거 된다. 저는 맞아야 광고에서 봤어요. 그 뭐 남자친구가 맞는 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당연히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와 하는 관계잖아요. 네. 여자만 막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도 어쨌든 간에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여성분한테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쌍방과 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맞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여학생들은 보험이 되는데 남학생들은 아직 보험이 안 돼가지고 자비로 맞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인식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예. 이 친구들이 자비로 많이 맞고 있어요. 진짜요?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의식이. 남자들은 보험이 안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네요. 아니래요. 예. 이거 중요한 정보를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네네. 청소년도 일반적인 콘돔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대도 피임약을 부작용이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필요시 먹을 수 있다, 먹어도 된다.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은 남자도 맞으면 좋다, 맞아야 예, 한다. 맞아야 한다. 맞아야 한다. 맞아야 무조건. 좋다 아닙니다. 맞아야 합니다. 네, 맞아야 한다. 이렇게 네네. 정리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갔는데 또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네, 이 성관계를 맺는 연령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원장님. 그래서 성병 때문에 병원을 찾는 나이도 좀 계속 어려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뭐 과거 조사에 따르면 5년 동안 한 33% 정도가 늘었다. 네네. 이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성병 관련해서 병원 찾는 청소년들을 많이 체감하시나요? 많이 체감은 안 하고 이게 나이를 자기들이 속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아. 다른 사람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되지만 주민등록증 현거라든가 사촌 현거를 쓰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좀 성숙했으니까 이들이. 그런 경우도 많은데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게 증상이 빨리 안 나타나니까 병원을 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심각한 문제도 있고 웬만한 또 성병은 잘 낫는단 말이에요, 솔직히. 예. 약으로 잘 낫기 때문에 뭐 그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특히 우리가 에이즈라고 하는 HIV 이 감염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이 병은 걸리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게 2016년 자리까지 제가 찾아봤는데 60명인가 70명 매년 10대가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 정말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런 거 충분히 지식을 알고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이성 친구를 사귀고 해야지 이런 무지함에서 큰일 납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오늘은 민망하고 피하고 싶지만 꼭 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터나가면서 하나하나 한번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체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 비뇨의학과 전문의 꽈추형 홍성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퀴즈. 정부가 국민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 정답은 3번 내일 배움 카드였습니다. 네, 3번 내일 배움 카드.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지금 자가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리차님, 김미연님 두 분이에요. 오늘 보리차 많이 드시면 좋잖아요. 네.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 jtbc.co.kr로 선물 받으실 주소 꼭 보내주세요. 네이버는 저희 실시간으로 생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 채널에서요. 자, 새로운 한 주 건강하게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